당뇨에 과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과일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자,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이미 당뇨에 걸렸는데 그래도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당뇨인도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BMJ라는 영국 의학 저널에서요, 과일 섭취하고 당뇨 발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한 연구가 발표되었어요. 무려 19만 명의 건강한 사람을 20년 동안 쭉 장기간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뇨가 생길 확률을 이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뇨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는 과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자, 첫 번째가요, 블루베리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즐겨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3%나 낮았는데요.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안토시아닌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율이 증가하고 또 간에서 포도당 신생이 감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당뇨를 막는 두 번째 과일은요, 포도입니다. 포도 역시 당뇨 위험률을 19%나 떨어뜨렸는데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AMPK라는 효소가 있는데 혈액 속을 막 떠돌아다니는 그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AMPK 효소를 활성화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껍질 버리고 그냥 알맹이만 쏙 빼먹는다면 오히려 더 혈당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어떻게 껍질째 먹어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께 저는요, 오디를 추천드립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막 오디 따먹고 입술 검게 물들어 본 경험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나라 토종 과일인 오디는요, 포도의 약 156배 높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요. 또 뽕나무 잎은 상엽이라는 한약재로서 둘 다 당뇨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디는 여름 한철 나고 이제 쉽게 무르는 것이 특징인데 냉동을 시키면 이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영양분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그래서 생 오디보다는 냉동 오디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과일이에요. 당뇨를 막는 세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당뇨 위험률을 역시 14%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과학자들은 사과 속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의 효능에 주목을 했는데요. 쥐에게 클로로겐산을 투여했더니 장내의 포도당 흡수율을 낮추고 근육에서 포도당 섭취를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혈당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사과 외에도요, 또 배에도 많은데 배에는 루테올린 같은 그런 또 다른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당을 막 쓰도록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배 둘 다 좋아요. 당뇨를 막는 네 번째 과일은 자몽인데요. 당뇨 위험률을 12% 낮춰줘요. 특히 당뇨의 그 흰색 속껍질에 풍부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린진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GLP-1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몽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약들과 대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섭취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들이 과일을 먹었을 때 당뇨 발생률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본 연구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뇨에 걸린 당뇨 환자에게 이 과일 섭취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살펴본 연구예요. 덴마크 웨스트 윌랜드 병원 팀에서요, 제2형 당뇨병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당뇨인이라면은 HbA1c,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값을 말해요.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12주간 열량 제한과 함께 과일 섭취량을 달리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은 제한을 하고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하루에 과일 2조각, 그러니까 평균 한 125g, 귤로 치면 한 개가 120g이에요. 그렇게 먹은 그룹과 하루에 과일 2조각, 평균 한 51g 미만을 먹은 그룹을 서로 비교를 했더니 두 그룹에서 모두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어요.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을 적당량만 섭취한다면 혈당이 상승할까 봐 걱정이 돼서 과일 섭취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일 하면 혈당을 올리는 당질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일에는 당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혈당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더불어서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과일의 그 색소 성분에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빨주노초, 보라색, 흰색, 검정색 이런 색소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각각 혈관의 미세염증을 예방하고 췌장이 노화되는 것을 늦춰줌으로써 당뇨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요.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3개월간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하루에 2번씩 먹도록 한 후에 혈당하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조군과 비교를 했더니요. 산화적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고 글루타치온,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의 혈중 농도는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면서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라든지 콩팥질환 또 족부궤양 같은 당뇨 합병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인이라면은 오늘의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꼭 당뇨 합병증을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과일을 잘 섭취하면 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50만 명을 7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시작 당시에 당뇨병이 진단된 사람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빈도와 또 당뇨 합병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과일 섭취 빈도가 늘어날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하고요.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을 먹는 습관에 따라서 없던 당뇨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혈당을 떨어뜨리고 또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당뇨 합병증을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과일은요, 여러분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후식으로 말고요.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셔야 합니다. 대개 밥 먹기 시작한 후로부터 식후 1시간째 혈당이 피크를 치는데 밥 먹자마자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이 더더욱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을 식전에 먹으면요. 과일 속에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포만감도 생기기 때문에 과일을 먹은 만큼 탄수화물인 밥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먹으면 더 좋죠. 식전이 아니라면 공복에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씹어서 드세요. 되도록이면 갈아서 먹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과일을 갈면은 과일의 섬유질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과일 주스를 정 먹고 싶다면은 시판 주스는 사 먹지 말고요. 집에서 되도록이면 갈아서 먹되 100cc, 그러니까 한 2분의 1컵만 마시도록 하고요. 이때도 과일을 껍질까지 모두 같이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해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도 배도 포도도 심지어는 키위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세혈관의 염증을 억제해서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항산화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다면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성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먹는 셈이 돼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늦게 말씀드렸지만 당뇨인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일은 무조건 섭취량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또 좋은 영양제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일 역시 당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인이나 정상과 당뇨인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한 번에 한 50kcal 정도의 양으로 과일 섭취를 하루 1회에서 2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kcal?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는 중간 크기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바나나 반개, 딸기라면 7개, 오렌지나 자몽 같은 것은 반개, 참외는 반개, 또 자두 큰 거 1개, 블루베리는 8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 분량이에요.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요즘에는 당뇨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평균적으로 혈당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순간순간 혈당이 무섭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검증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혈당 저하 효과가 있는 첫 번째 음식은요, 식초예요. 식초가 당뇨에 좋다는 말 어디선가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빵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했어요. 그리고 식후 혈당, 인슐린 반응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혈당과 인슐린은 떨어지고 포만감 점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를 각기 다르게 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아세트산 농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보면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식초에서 시큼한 신맛을 내는 성분이 아세트산, 초산인데 이것이 당질의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왕창 만들어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텐데 식초가 탄수화물을 천천히 분해되게끔 하다 보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태리 레스토랑을 가면은 식전빵을 식초에 찍어 먹게끔 식초가 꼭 나오죠. 또 만두나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첨가하는 것, 이런 게 다 식치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식초가 식후 혈당을 낮춘다는 정보를 듣고 일부러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따로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부담이 되면 꼭 그렇게 안 드셔도 되고요. 평소 식사할 때 식초를 활용한 초절임이라든지 초무침 반찬을 즐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만 식초도 천연 식초가 있고 합성 식초가 있는데 합성 식초를 과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간이 상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천연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그런 진짜 식초를 활용하면은 그 자체로 간에도 좋고 또 혈당 관리에도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요. 초절임이나 초무침을 만들 때 식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많이 쓰죠? 설탕을 써서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에 식초가 좋다고 해서 초절임을 먹으면서 이 설탕을 들이부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때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또 대체당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 저하 효과가 있는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 레몬입니다. 레몬은 혈당 지수가 20이고 혈당 부하 지수가 0.6일 정도로 매우 낮아서 혈당에는 굉장히 안전한 과일인데 그 신맛 때문에 과일처럼 먹기보다는 보통
즙을 짜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바로 이 레몬즙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파리의 한 대학교에서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양의 빵 100g에 물, 그리고 물로 희석한 레몬주스, 또 홍차를 각각 섭취하게 한 뒤에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후 55분이 지났을 때 레몬주스를 마신 그룹이 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이 혈당 농도가 35%나 낮았고요. 이에 비해서 홍차를 마신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몬에 풍부한 유기산, 구연산 같은 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 같은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실험에서도요, 물과 함께 파스타를 먹은 경우에는 소화를 시작한 1시간 이내에 전분과 올리고당이 다량 방출된 반면에 레몬주스의 경우에는요, 전분의 방출은 약 2배 정도 낮았고 올리고당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식초와 마찬가지로 레몬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을 낮추는 음식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하면 뭐가 있죠?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많죠. 이런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먹는 것이 김치니까 김치를 예를 들어 보면 김치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김치를 잘 먹는 사람들이 역시 공복 혈당도 좋고 혈청 지질 수치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치보다는 발효가 잘 된 발효김치 섭취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생김치와 발효김치를 각각 4주 동안 매일 300g씩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 BMI, 체지방이 두 김치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발효김치를 섭취한 군에서는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효식품이 더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또 발효되면서 나오는 그 산을 젖산이라고 하는데요. 젖산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감소시켜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먹더라도 발효빵인 사워도우 빵을 먹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 음식, 식초하고 레몬즙하고 발효식품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신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세트산, 구연산, 젖산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신맛을 내는 성분인데 한약에서는요,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의 5가지 맛을 줄여서 산고, 감신, 한미라고 하고 오미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각기 고유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거나 상극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신맛은 단맛을 극한다라고 해서 산극감이라고 하는데 신맛이 에너지원이 되는 단맛의 작용을 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당뇨가 가장 싫어하는 맛이 쓴맛하고 신맛, 이 2가지 맛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의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신맛이 단맛을 견제하는 이 작용이 오늘 말씀드린 아세트산, 유기산, 젖산의 혈당 저하 효과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성분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도 있는데요.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 과다가 있거나 어떤 이유로 위장 안에 위산이 축적이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 외에도 갑자기 손이 막 떨리고 허기지고 식은땀이 나는 마치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위산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화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오히려 위산 과다가 아니라 저산증인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 저산증은 또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서 혈당이 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 혹시 내가 위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혈당을 더 떨어뜨리는 당뇨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잡곡을 절대 이것저것 많이 넣지 마세요.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음식으로 치료해야 하는데요. 당뇨를 음식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밥입니다. 한국인은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만 바꿔도 식단의 절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께도 밥 처방을 꼭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혈당을 떨어뜨리고 당뇨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매끼 어떤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당뇨 있으면 현미밥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어도 기본은 현미밥이에요. 자, 현미라는 것은 속껍질하고 씨눈을 벗겨내지 않은 쌀이고 백미는 도정에서 싹 다 벗겨낸 것인데 백미 말고 현미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서? 아니고요. 백미나 현미나 칼로리 차이는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양소가 더 풍부해서 맞긴 맞는데 이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현미를 먹는 건 아니고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주시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포도당에 감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전된 걸 풀려면 췌장이 정말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길수록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도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칼로리는 비슷해도 백미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보는 이 혈당 지수가 70인 반면에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미가 소화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흰쌀만 먹는 것처럼 먹으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만 50번 이상씩 씹어서 입안에서 죽같이 만들어서 삼키면 절대 소화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화력이 너무 약하다 하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맞춤식 현미밥을 드시면 됩니다. 완전 현미가 아니라 속껍질을 50%만 벗겨낸 것을 5분 도미라고 하죠. 또 70%까지 벗겨낸 것을 7분 도미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백미하고 현미의 중간 정도로 드시거나 아니면 현미를 싹을 틔워요. 발화현미라고 하는데요. 현미에서 가장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피틴산인데 이걸 싹을 틔우면 이게 인하고 이노시톨로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미도요, 얼마든지 맞춤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미만 100%에서 먹는 것보다는 밥량은 같더라도 탄수화물인 현미는 좀 덜어내고 단백질이 풍부하거나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잡곡을 섞어주면은 혈당을 더 떨어뜨리는 당뇨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잡곡을 절대 이것저것 많이 넣지 마세요. 지나치게 많은 잡곡을 섞으면요, 곡물 각각의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삼곡밥이고요. 많아도 5곡 이상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미에 어떤 걸 섞으면 좋은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종류로는 서리태, 병아리콩, 렌틸콩, 퀴노아가 있고요. 각각의 혈당 지수는 30, 30, 25, 그리고 퀴노아는 53에 해당되니까 현미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낮아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는 종류로는요, 율무가 있는데 혈당 지수가 48이면서 코익솔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팥은 혈당 지수가 45이면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수수는 혈당 지수가 50이네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잡곡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당뇨밥 상곡은 현미, 귀리, 보리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 분량의 현미를 좀 덜어내고 귀리하고 보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비율을 5대 3대 2로 하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7대 2대 1의 비율로 지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고지혈증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밥은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께도 좋은 밥인데요. 귀리하고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또 배변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서 당뇨하고 고지혈증을 동시에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귀리는 혈당 지수가 55로 낮은 편인데 섭취를 하면 원래 부피 2.5배가량 팽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밥을 과식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보리는 한의학에서는 소갈을 없애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소갈은 지금의 당뇨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입이 마르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증상을 막아주는 식치 효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혈당 지수는 50이기 때문에 귀리보다 더 낮고요. 그런데 종류가 참 다양하죠. 쌀보리, 겉보리, 늘보리, 찰보리.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상 보리를 구입할 때 뭘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뇨밥에는 그중에서도 늘보리를 구입하시되 늘보리 중에서도 눌러서 가스가 덜 차게 만든 늘보리 암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이섬유도 20.8%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보리를 구입할 때는 늘보리 암맥으로 구입한다. 그래서 현미, 보리, 귀리로 삼곡밥을 지어 드시면 되고, 여기에 단백질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병아리콩, 렌틸콩도 서리태도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해서 오곡밥으로 드시면 됩니다. 평소에 밥을 이렇게 드시면 포도당에 감전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올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우수하고 콜레스테롤까지 다스릴 수 있는 당뇨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데도 혈당이 오른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밥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의 종류보다 밥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리 현미귀리 보리밥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밥 한 공기 칼로리는 다 비슷해요. 햇반 하나가 210g으로 딱 밥 한 공기 양인데 시판되는 햇반류의 칼로리를 비교를 했을 때 백미밥은 315, 잡곡밥은 325, 현미밥은 315kcal로 다 비슷한 열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마른 당뇨인이라면 한 끼 200g,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넘지 않게 드시면 되고요. 비만 당뇨라면 더 덜어내고 3분의 2 정도만 드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밥 만드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쌀에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자, 저항성 전분은 기존의 전분과는 달리 위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장까지 내려가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생감자, 그리고 파란색, 녹색 바나나, 곡물 등의 자연 상태로 그냥 존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쌀이나 감자를 조리한 후에 차갑게 식히면 그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지은 다음에 저항성 전분이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가 1도에서 4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의 냉장고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관한 냉장밥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기름 한 스푼을 넣어줘도 쌀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하면 좋긴 하지만 밥을 하는 게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은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저항성 전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미, 귀리, 보리, 삼곡으로 밥을 하되 밥량을 지켜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고요. 나는 그래도 저항성 전분을 좀 섭취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굳이 쌀에서 저항성 전분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쌀을 좀 덜어내고 저항성 전분이 많은 재료를 섞어서 밥을 하세요. 검은 콩만 해도 저항성 전분이 26.9%이고요. 렌틸콩은 25.4%이고 이보다 더 압도적으로 저항성 전분이 많은 공급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연자육입니다. 연씨인데요. 약 60%가 탄수화물인데 대부분이 저항성 전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섞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이 당뇨밥은요, 주의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미 잡곡밥은 좋긴 하지만 인하고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심하다면은
소화 기능이 정상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잡곡을 너무 많이 섞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먹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설사를 하고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때도 100% 현미보다는 흰쌀하고 섞어서 먹거나 아까 말씀드린 5분 도미, 7분 도미로 내 장 기능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게 좋고, 네 번째, 자궁 질환이 있어서 혹은 기타 이유로 빈혈이 심한 분들은 현미나 통곡물에 있는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피틴산이 적은 바라 현미를 선택해서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숟가락으로 밥부터 떠서 먹는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똑같아도 첫 숟가락을 바꾸면 내 혈당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조절을 잘 하는 일은요, 당뇨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뱃살이 찌는 것을 막고 염증을 다스리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가 아닌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혈당이 오르죠. 그렇지만 단순히 혈당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우리 몸에 일종의 포도당 감전 사태가 오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날의 당뇨 혹은 정날의 혈당으로 검색을 하면 그동안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당이 덜 오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려 왔죠. 오늘은 이 모든 방법들을 통틀어서 가장 쉬운,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세제일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밥 먹을 때 첫 숟가락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식사할 때 가장 먼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숟가락으로 밥부터 떠서 먹는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한국인이라면 제일 먼저 숟가락으로 밥 떠서 먹고 그 다음에 반찬 먹고 이런 순서로 많이들 드실 텐데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똑같아도 첫 숟가락을 바꾸면 내 혈당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시 효과로 나타나는데, 밥을 처음 먹는 것보다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인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완만히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먼저 먹고 나중에 된장찌개 밥 먹거나 혹은 냉면을 먹는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에서 먹을 때는 반찬 중에서 두부라든지 달걀찜, 고기나 생선, 콩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몇 점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진다면 이건 진짜 해볼만 하지 않나요? 실제로 식사 순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쌀을 기반으로 식사하는 일본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먼저 쌀밥을 먹고 15분 뒤에 고등어찜을 먹은 그룹, 또 다른 그룹은 구운 소고기나 고등어찜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쌀밥을 먹게끔 해서 두 그룹 간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선이나 고기를 먼저 먹은 그룹이 쌀밥을 먼저 먹은 그룹에 비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뇨인의 경우에는 쌀밥을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밥을 먼저 먹느냐, 밥보다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밥이나 면을 먼저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라서 그 자체로 당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도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이 바로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당 함량이 적고 분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흡수도 천천히 되죠.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데,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이 위장관과 췌장의 리듬을 딱 잡아주면은 그 후에 밥이 들어오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글루카건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퐁퐁퐁 분비가 되고 장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는 뇌의 특정 부위로 전달이 되어서 포만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식욕을 조절하고 동시에 췌장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돕고 또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해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LP-1 호르몬은 실제로 당뇨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싹센다라는 주사 치료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싹센다는 GLP-1 호르몬이 체내에서 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든 GLP-1 유사체로서 살 빠지는 주사로 알려져서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GLP-1 호르몬 분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로써 혈당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막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찬으로 고기나 생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물이나 샐러드, 김치 같은 채소도 같이 먹게 되는데 채소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 먹기 전에 단백질 반찬, 단백질 반찬 먹기 전에 채소 반찬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줄여서 채단탄.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의 음식 섭취가 인슐린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고 GLP-1 호르몬을 자극해서 혈당 반응이 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원래보다 밥량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식사 순서만 바꾸면요, 식사량까지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이런 식사법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밥 먹는 순서를 거꾸로 했을 뿐인데 혈당이 덜 오르고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사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당뇨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식사법이에요. 아까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일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먹고 15분 후에 쌀밥을 먹는 식으로 텀을 두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할 때 채소 먹고 기다렸다가 또 단백질 먹고 기다렸다가 탄수화물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일부러 텀을 두기보다는 천천히 먹는 겁니다. 채소를 천천히 먹고 이어서 단백질을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탄수화물이 처음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일이 절대 없어요. 식사를 이런 방식으로 20분 이상 길게 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뇌에서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만 먹어야지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에 한 10분? 안 걸리게 후다닥 먹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항상 내가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은 후에야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쉽게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혈당도 당연히 올라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는 것이 좋은데 국수나 빵, 면, 흰쌀밥 같은 것들은 어때요? 몇 번 씹으면 입안에서 금방 사라져 버리죠. 천천히 먹기가 힘든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통곡물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밥을 먹을 것이냐 하는 밥의 종류, 또 그 밥을 얼마나 천천히 혹은 빨리 먹을 것이냐 하는 밥 먹는 속도, 그리고 어떤 것부터 먼저 입에 넣을 것이냐 하는 밥 먹는 순서까지가 하나로 쭉 연결된 식습관이 된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설탕 대신 꿀은 당뇨인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라면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질환을 막론하고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피해야 하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입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복용하고 있는 약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불편한 증상들, 예를 들면 잠을 못 잔다든지 잘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타고난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질을 고려하고 또 나이나 체격, 체력, 직업을 모두 고려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장부에 작용하는 해당 음식들이 그려져 있는 음식 치료도인데, 여기에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음식과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음식을 표시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먹는 음식 섭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질환이 있다면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 약만 먹었지 아직도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약이 되고 또 독이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탕 대신 꿀은 당뇨인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라면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 먹어야 하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나눠드릴 거예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자, 첫 번째,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안심 그룹의 음식. 두 번째, 나쁘다고 알았는데 의외로 먹어도 괜찮은 주의 그룹. 세 번째, 먹을 때 경계가 필요한 경계 그룹. 마지막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금지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지 그룹의 음식을 먹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유리한 음식이 있고 반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음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드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네 가지 그룹핑은요, 개개인의 체질이나 또 가지고 있는 증상을 논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분이라면은 당지수, 혈당지수, GI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지수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포도당 50g을 먹였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0이라고 정하고, 다른 음식의 당질을 같은 양만큼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바로 혈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입니다. GI 지수라고 하는데, GI가 55 이하면은 저혈당 지수, 56에서 69 사이면은 중혈당 지수, 그리고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당질을 가지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어떻게 돼요? 섭취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요. 이런 음식을 매일 몇 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폭포수처럼 분비가 될 것이고, 인슐린을 억지로 짜내는 췌장은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될 거예요. 또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을 일으켜서 살이 자꾸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고 낮은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겠구나, 바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식품을 한 번 먹을 때 통상적으로 1회분 분량이 있는데, 혈당 지수는 그 양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거죠. 그래서 한 번 먹는 섭취량을 고려해서 보정한 값을 혈당 부하 지수, 줄여서 GL 지수라고 합니다. GL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쪽이고, 10에서 19 사이면은 혈당 부하 지수는 중간, 20 이상이라면 혈당 부하 지수가 가장 높은 음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잡해.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바나나와 수박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2이고 수박은 72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나나는 먹어도 되고 수박은 피해야 할 것 같지만, 혈당 부하 지수를 비교를 하면 바나나는 12이고 수박은 4예요. 그래서 수박이 오히려 바나나보다 혈당 조절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쌀을 살펴보면 흰쌀밥은 혈당 부하 지수가 51.2고 가래떡은 40.5인데 반해서 쌀티밥 아시죠? 이거는 16.1이에요. 다른 쌀로 만든 음식에 비해서 GL 지수가 낮네 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쌀 튀밥의 혈당 부하 지수는 1회 섭취 분량이 25g으로 계산된 것인데 이게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쌀 튀밥을 봉지째 끌어안고 먹지 종이컵 한 컵만 딱 먹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혈당 지수나 혈당 부하 지수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당 지수도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낮아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식품들이 있겠죠. 자, 이 그룹을 안심 그룹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혈당 지수도 높고 혈당 부하 지수도 높아서 먹지 말아야 하는 식품들은 금지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혈당 지수는 높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낮아서 아까 수박 같은 과일이 해당이 되는 건데 먹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양만 주의해서 먹는다면은 먹어도 괜찮은 주의 그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지수는 낮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의외로 높아서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경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안심 그룹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식품을 위주로 해서 채소류, 과일류, 잡곡과 또 견과류, 육류, 어패류 그 외 식품군에서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드린 표인데요. 모두 혈당 지수는 55 이하로 낮고 혈당 부하 지수 역시 10 이하로 낮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당뇨인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에요. 쭉 보시면은 채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일도 제법 먹을 게 많고요. 콩과 육류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심그룹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양 그룹인데요. 혈당 지수는 56 이상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는 20 이하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주의해야 하는 주의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전분이 많은 채소류가 해당이 되고요. 참외, 수박, 메론 같은 과일이 해당이 되고 또 흰쌀밥을 제외한 대부분의 밥류, 튀밥류, 통밀빵 그리고 꿀도 이 그룹에 속해요. 설탕보다는 꿀이 낮지만 주의 그룹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그룹은 횟수 그룹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은 혈당 지수는 70 이하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20 이상으로 높아서 자주 먹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경계 그룹이에요. 대부분의 말린 과일이 해당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정제한 면과 떡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밥은요, 혈당 부하 지수가 20을 살짝 넘어서 21.5라서 경계 그룹에 들어왔긴 하지만 흰쌀밥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에 메이플 시럽도 보이는데 단풍나무에서 채취한 천연당이지만 혈당 부하 지수가 제법 높아서 천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불리해지는 금지 그룹이에요. 흰쌀밥, 찹쌀밥, 흰쌀죽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밥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과자, 베이커리 같은 디저트류가 대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그룹과 해당하는 음식들을 다 같이 요약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골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심그룹에는 대부분의 채소가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같이 먹는 소스가 혈당 지수가 높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육류나 어패류 또한 양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갈아서 먹거나 말려서 섭취하게 되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날의 채널에서 채소나 과일을 한 가지씩 소개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공 과정에서 첨가당을 또 얼마나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성분 표를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심그룹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과식은 건강에 해롭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뇨인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먹는 양이다. 그래서 적정량을 먹되 그 안에서 오늘 알려드린 표를 활용해서 선택해서 드신다면 당뇨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과 저체중이면서 당뇨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나와 맞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당뇨에 더 잘 걸릴까요? 아니면 빼빼 마른 사람이 당뇨에 더 잘 걸릴까요? 아무래도 기름지고 단 음식 많이 먹고 비만인 체형이 당연히 당뇨에 더 잘 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만형 당뇨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독 비비만형 당뇨, 쉽게 말해서 마른 당뇨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저체중인 사람들도 당뇨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당뇨 환자의 과반수 이상 51%가 마른 당뇨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체중인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지? 의아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들은 보통 인슐린 양은 충분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열쇠이고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열쇠 구멍이 있는데 열쇠를 구멍에 꽂아야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 구멍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못 꽂히는 거예요. 저항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만 되었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거에 비해서 저체중인 마른 당뇨는 애초에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결과는 같지만 한쪽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슐린 분비 감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마른 당뇨인이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수도 적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뱃살이 조금만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만 생겨도 쉽게 당뇨가 발생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 발병 이전부터 이미 인슐린 분비는 감소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에 걸렸는지 억울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췌장이 약하고 또 예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췌장이 약하고 예민한 마른 당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은 당뇨 관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 일반적인 그냥 관리법이거나 비만형 당뇨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당뇨는 절대 당뇨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혈당이 직결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료해야 하고요. 혈당에 영향을 주는 근육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음식과 근육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접근하는 방법이 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과 저체중이면서 당뇨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나와 맞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나래 채널 식치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른 당뇨과이신데 모든 생활 습관을 비만 당뇨이신 것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식치 처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분처럼 마른 당뇨이신 분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특히 간과하기 쉬운 원칙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신부전이 생길 위험률도 마른 당뇨인 분들이 더 높고요. 또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만형 당뇨인 분들은 그냥 식사량 줄이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서 뱃살을 빼면 돼요. 그러면 혈당 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마른 당뇨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혈당은 조금 덜 오를지 모르지만 살은 더 빠지고 더 심각한 것은 안 그래도 근육이 부족한데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당뇨를 음식으로 치료하는 원칙, 첫 번째는 소식이 답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세요. 그렇다고 과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체중이고 근육이 부족하고 마른 당뇨인 분들이 체중이 조금씩 계속 빠질 정도로 소식을 하면서 4살 깎아먹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가 하는 활동량 그리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내 몸에 있던 것에서 에너지를 빼다가 씁니다. 그래서 살이 계속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나 이석증도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운 없고 또 어지러운 상태가 되고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면 금방 낫질 않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축성 위염, 장상비 화생까지 생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돼요. 당뇨에 이석증에 위장병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경과를 미리 알고 잘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부터는 소식이 답이 아니다.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내 운동량과 활동량에 맞게 조절해서 충분히 먹을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마른 당뇨 음식으로 치료하기 두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탄수화물은 혈당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마른 당뇨인 분들은요,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또 포도당을 소모하는 근육량도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금방 치솟게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탄수화물을 확 줄이거나 심지어는 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점점 근육이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반드시 적절하게 먹어야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빵, 면,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복잡해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탄수화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 쌀껍질을 벗기지 않은 현미라든지 보리 중에서는 늘보리 그리고 밀은 통밀 귀리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당뇨, 고지혈증 잡는 착한 탄수화물 알려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위 영상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영양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지방도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당뇨 음식으로 치료하기 세 번째 원칙은 음식과 운동의 비중을 4대6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음식 관리가 주가 되고 운동은 부가 돼서 음식이 한 7이라고 하면 운동은 3 혹은 6대4 이런 비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마른 당뇨를 극복하려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절박하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운동만 하고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음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운동은 매일 걷기 운동만 하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운동은 걷기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는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빠질수록 혈당 관리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은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나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등적성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은데 벽 스쿼트나 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는 하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참 좋아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든지 간에 운동한 만큼 먹는 것이 받쳐져야 한다. 그래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지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